3, 4월 달은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5월이잖아요. 물량이 줄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세입자거든요. 지금 시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입니다. 지금은 6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6억 풀 대출을 받고 엄마, 아빠, 장인, 장모 다 땡겨서 혼수 필요 없어. 그렇지 또 단내와 신혼여행도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대출을 풀로 받아서 살 수 있는 게 서울 하급지, 경기도 비규제 지역들. 지금 요거거든요. 지금 나온 대책들은요. 대부분 대책도 아니에요. 이건 임시 방편이에요. 임시 방편. 안녕하세요. 브릿지의 남미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시작됐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이에 따라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3040 불인이 처음 부동산 투자 책을 펴내신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지금처럼 세제와 공급, 대출 규제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아마 불인이 분들 같은 경우는 헷갈려 하실 것 같고요. 실제 집이 있는 분들도 헷갈려 하고 있고, 뭐 다주택자 분들도 헷갈려 하고 있고, 특히 무주택자 분들은 좀 혼란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이것을 지금 시세가 올라간다고 하는 건지 빠진다고 하는 건지 이런 시점에서는 사는 게 맞는 건지 파는 게 맞는 건지 임차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기준점들을 잡아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헷갈렸던 부분들을 명쾌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들로 한번 시간을 좀 채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5월 9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서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시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공급 부족입니다. 일단 이 대전제를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풀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5월 9일이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는 날이거든요. 그럼 이제 중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조치를 왜 했느냐?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임의적으로 거래 물량들을 끄집어내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입주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실제 거주하는 거 빼고 나머지 임차를 줬던 것들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되면은 신축 공급과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압박해서 팔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5월 9일로 딱 선을 거는 다음에 그 전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부터 정확히는 처음에는 그때까지 이제 계약을 하면은 맞아요. 하기로 했었는데 토지 거래 허가라고 하는 또 엉뚱한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허가 신청만 해도 중과를 배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매물이 많이 나왔었고요. 3월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3월달에 나온 거래량으로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했던 매물들도 4월달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3, 4월달은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5월이잖아요. 물량이 줄었습니다. 매물이 줄어서 향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더 많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 헷갈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안 이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지금 다시 조금 줄어드는 일명 좀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 현상이 좀 심화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다주택자 매물이 더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를 해도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 파신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팔래야 팔리지 않는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양쪽 다 우리한테는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좀 똘똘한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똘똘한 물건 두 채 이상 갖고 보통 두 채를 갖고 계신데 이분들은 안 내놔요.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세금이 부담되면은 뭐 증여를 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선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팔 수 있는 다주택자 매물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팔리지 않는 것들만 걷어들인 것들이기 때문에 더 나올 것들은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다주택자 매물과 상관없이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고가 1주택자 중에서 보유세 부담이 되는 분들의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만 유일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은 게 계속 규제를 또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미 파셨어요. 문제는 3월달, 4월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나온 매물 사이에
고가 1주택자들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일단 거래된 걸로 보면요. 다주택자 매물이 거래된 것보다 1주택자 거래 매물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 얘기는 보유세 부담 때 나온 매물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5월 9일 이후 이미 지금 그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 특히 6월 1일 같은 경우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거든요. 그 이유가 되면은 매물은 더 묶일 것 같아서 점점 매물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 지역별로 또 가격대별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시기에 저희 뭐 강남권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외곽 지역은 계속 달렸잖아요. 그래서 15억 이하의 외곽 지역 중저가 아파트는 또 어떻게 볼지, 또 우리 이 강남권 초고가 주택들은 좀 달라질지,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화두를 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공급 부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펼쳐지는 시장의 결과물이 매매가 상승이 아니라 임차 가격의 상승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전세가, 월세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고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요. 15억 이하 구간 같은 경우는 대출을 거의 풀 레버리지로 써서 매수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억 이상 구간에서는 대출을 거의 다 받지 않습니다. 특히 25억 원 고가 주택부터는 대출을 거의 안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특히 대출 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층들이 서민층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15억 이하 구간이었기 때문에 15억 이하 구간대 거래들만 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5억 이하 아파트 중에서 또 아무 아파트나 또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괜찮은 아파트. 그러니까 중위권까지도 안 되고요. 중하위권, 하위권 지역에서 괜찮은 아파트들이 10억에서 15억 사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것도 끝났어요. 없어, 매물이. 시세가 좀 올랐어요. 그럼 이 10억 원 살짝 넘는 아파트들이 15억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장벽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은 10억 원 이하 구간들 있죠. 6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결국은 임차인들의 문제일 텐데 현재 이제 단적인 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결혼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첫 신혼집은 다 전세 아니면 월세였어요. 제 주변의 지인들이 다 100% 그랬거든요. 최근에 제 후배들이나 이제 제 조카들 결혼할 때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자가로 가요. 그러면 제 정말 주변에서도 예. 다 집 사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서. 그럼 경제력이 좋아져서 자가로 가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 땡겼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좋은 입지에 전월세도 없어요. 그럼 조금 그보다 좀 나쁜 입지에 가서 매수를 하는데 거기도 전월세가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 매수할 돈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어요. 6억 풀 대출을 받고 엄마, 아빠, 장인, 장모 다 땡겨서 혼수 필요 없어. 결혼식도 단내와 신혼여행도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대출을 풀로 받아서 살 수 있는 게 서울 하급지, 경기도 비규제 지역들. 지금 요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요 패턴은요. 계속 갈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라도 가야 되는데 없고. 그리고 또 이분들의 맥점이 뭐냐면은 저는 신혼집을 다세대 빌라에서 시작했거든요. 다세대 빌라 가도 돼. 근데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세대예요.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아파트만 찾다 보니까 이 문제가 수요가 더 몰린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마 2026년도 하반기, 2027년도까지는 요 트렌드, 요 패턴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10억에서 15억 사이가 달렸다면 앞으로는 6억에서 10억이 달리는. 그렇죠. 다 키 맞춰지기가 되는 거네요. 근데 저희 오늘 촬영일자 기준으로 이제 오늘 저희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좀 유예하는 방안을 또 발표를 했어요. 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말씀해주신 부분들의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 매물을 쥐어짰는데 2번이나 쥐어짰는데 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끝.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들 매물을 이제 시장에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는 이유를 봤더니 현재 3중 규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다음에 뭐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 내에서는 갭을 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더 악화가 된 거죠. 시장에 좀 매물을 좀 원활하게 내오기 위해서 속된 말로 전세를 낀 매물들을 팔 수 있게 조치를 완화해 준 겁니다. 이것도 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매물이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마지막 구현지책으로 나온 거죠. 오늘 발표를 했고요. 아마 매물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우려가 되니까. 왜냐면은 갭 투자하지 말라 그러더니 이건 결국 갭 투자 아니냐. 갭 투자 맞거든요. 근데 이제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일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로 한동안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길어봤자 한두 달이에요. 그리고 또 안 나옵니다. 왜? 지금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다주택자 매물들은 팔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았거든요. 나오는 것은 비거주 1주택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거주 1주택은 주택이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걸 팔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비거주 1주택자 중에서 집을 팔 사람들은 3, 4월 달에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그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똘똘한 한 채로 예상되는 이 비거주 1주택은 안 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남구가 임차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요. 예, 특히 대치동 같은 경우는 임차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쵸, 학원가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가 음마 아파트인데, 5천 세대인데 거의 3천 세대, 4천 세대가 임대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럼 훨씬 더 비율이 높죠. 그럼 거긴 다 비거주 1주택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그걸 왜 안 팔까? 아직 재건축할 게 남았고, 재건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보다 더 좋은 주택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팔고, 이거 판 돈으로 뭐 계약금을 치르고, 이러가 아니면은 음마 아파트보다 더 좋은 주택들을 살 수 없는 조건이면은 음마 아파트를 그냥 평생 갖고 가겠죠. 예, 안 나올 거란 얘기죠. 이건 안 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두 달 정도 어느 정도 팔려다가 못 판 사람들이 내놓는 경우들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했던 그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기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매물들 다 빠졌다. 라고. 그리고 안 팔죠. 안 예, 팔고. 이미 팔았죠. 팔았고, 예, 팔았죠. 안 팔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3월 달이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제가 막 홍보도 하고 많이 사시라고, 특히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제가 압박까지 했어요. 사라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왜냐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회를 줄 때가 있거든요. 더 심한 말씀을 드리면은 1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좀 애매한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팔으라 그랬어요. 손절매 하라고 그냥. 나온 거 좋은 거 빨리 사라고. 이게 더 싸다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3월 달은 정말 괜찮은 싼 물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4월 달부터는 그 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 팔 거 다 팔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경험이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번째 반복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지난 정부 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단 말이죠. 더 뛰었죠. 예, 근데 지금 정부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우린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다르다라고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똑같은 문구도 똑같아요. 심지어는 내용도 똑같아. 날짜만 지우면은 어느 시기에 한 말인지를 모를 정도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다를 것 같죠. 다를 수가 없는 게 조건이 똑같아요. 일단은 물량이 없고 수요는 많아.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규제밖에 없고, 규제가 세금 규제, 대출 규제인데 똑같은 인풋이 들어가는데 아웃풋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 너무 뼈아픈 지적을 네.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뭐 보유세 조정, 그다음에 고가주택 1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할 대책은 뭐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로 한번 나눠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갖고 주고 뭐 하루 종일 서로 논쟁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한데 없습니다. 일단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일주일도 안 갈 정책들이거든요.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들이 어떤 측면인지 일단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세가 내려가길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 몰리고 있는 수요를 지방으로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효과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서울만 보고 있거든요. 지방은 지금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에 몰려있고 있는 이 수요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장벽을 자꾸 만들어요. 서울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시세를 올립니다. 그럼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와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돈이 없느냐? 지방도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지방을 팔고 서울로 더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은 더 빠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다주택이라든지 고가 1주택이라든지 아무튼 다 집을 갖고 있는, 한 채든 여러 채든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일 텐데, 뭐가 빠졌죠?
세입자가 다 빠졌어요. 근데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세입자거든요. 그래서 저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차치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들한테는 모두 100% 불행이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이에요. 마찬가지 이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사람들도 불행이거든요. 효과가 또 안 먹겠다고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액터들이 다 불행하고 심지어 또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PF가 안 들어와서 또 불행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액터가 다 불행한 제도들을 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빠진 거 하나만 더 언급해드리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임대 사업자 제도가 2017년, 18년도까지 유지됐다가 그것들을 없앴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 말소가 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의무 임대 구간 그래서 8년, 10년을 채우게 되면은 언제 팔아도 양도세를 감면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없애겠다고 또 하나 상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냥 시장에 얼핏 딱 들으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정책들보다는 오히려 시세가 좀 비싸더라도 공급을 많이 하는 정책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게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그 공급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분양을 하면 되잖아요. 선분양. 그러면 이제 선분양하면 선분양하는 계약금으로 중도금으로 지면 되는 것들이어서 부지들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강력한 정책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GTX A, B, C, D, E, F, G 만들어서 그건 5년이면 끝나거든요. 서울에 몰리고 있는 수요를 좀 분산시키면 되거든요. 서울에 30분, 1시간 내에 출퇴근하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대책들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나온 대책들은요. 대부분 대책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임시 방편이에요. 임시 방편. 근데 이거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말도 아깝고요. 임시 방편. 예.